스위스 알프스의 100년 전통 특급 호텔이 예상치 못한 난방 대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투숙객들은 잠을 잘 수 없다며 환불을 요구했고 전문가들조차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알프스 아래 숨겨져 있던 균열 그리고 스위스의 겨울을 다시 쓰게 만든 의외의 기술을 공개합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전통 특급 호텔에서 전례 없는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혹한 속 난방 불량, 연쇄 환불,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엔지니어들. 모두가 전통 구조의 문제를 부정할 때 단 한 사람만이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의 끝에서 스위스 정부가 숨겨온 의외의 기술, 한국식 바닥난방의 비밀이 모습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알프스의 긴 겨울을 뒤흔든 따뜻함의 반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 밀러입니다. 스위스 호텔 체인 경영 컨설턴트로 일한 지 20해가 넘었어요. 제 주된 업무는 알프스 지역 특급 호텔들의 운영 효율을 개선하는 일이죠. 특히 올해 담당하게 된 호텔은 1910년에 개관한 곳으로 해발 1900m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관과 내부 구조 모두 보존 규제를 받는 문화재급 건물이에요. 관광객들에게는 알프스의 상징 같은 곳이지만 지리적 특성상 난방비는 다른 호텔보다 항상 두세 배 높았어요. 그래도 전통과 품격을 지키는 특급 호텔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그런데 올해 겨울은 달랐습니다. 유럽 전역에 에너지 대란이 몰아치면서 가스비가 폭등했어요. 난방비가 역대급으로 치솟았죠. 다만 이상한 점은 같은 체인의 다른 호텔들은 리뷰가 안정적인데 유독 제가 담당한 이 호텔만 고객 불만이 집중됐다는 겁니다. 방이 너무 춥다는 리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환불 요청이 연쇄적으로 들어왔어요. 투숙객들은 특급 호텔 난방 상태가 왜 이 모양이냐며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는 저에게 정통으로 쏟아졌습니다. 본사는 즉시 저를 불렀습니다. 상황 보고를 했지만 이사회에서는 전통을 훼손하지 말고 서비스로 해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즉 난방 구조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었죠. 문제는 고객들이 원하는 건 서비스가 아니라 따뜻한 방이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전통 호텔이라 객실 구조를 바꾸기 어려운데 고객들은 당연히 현대적 기준을 요구하니까요. 본사는 왜 당신이 맡은 호텔만 평점이 떨어지느냐고 물었습니다. 20해 경력에 처음 맞닥뜨린 큰 위기였어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문화재 보호 등급 2를 받은 곳이에요. 단열 강화도, 창호 교체도, 바닥 난방 설치도 모두 구조 변경으로 간주돼 금지됐죠. 건물 보존청에서는 어떤 시도도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엔지니어는 라디에이터 성능을 올리는 정도밖에 못한다고 말했어요. 구조적 해결책이 완전히 차단된 셈이죠. 저는 점점 더 압박을 받았습니다. 본사 이사회에서는 특급 호텔 브랜드 훼손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지적이 쏟아졌어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각 층의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구간에서 설명되지 않는 열 손실 패턴을 발견했어요. 난방비 폭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였죠. 특정 층에서 열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 호텔, 처음부터 뭔가 잘못돼 있다. 문제의 뿌리가 다른 곳에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알프스 호텔 운영회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저는 지난주 발견한 열 손실 패턴 자료를 준비해서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엔지니어 4명과 본사 운영이사가 참석했죠. 저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특정 층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상 열 손실 패턴이 있다고 말이에요. 난방비 폭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라고 덧붙였죠. 엔지니어 중 한 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라디에이터 출력만 올리면 해결된다고 했어요. 보일러 성능을 개선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다른 엔지니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전통 구조는 100년 넘게 검증된 방식이라며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력 문제가 아니라고요. 특정 구간에서만 열이 집중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본사 이사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루카 씨, 우리는 기존 시스템 유지가 원칙이에요. 비용을 아껴야 한다고 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건물 보존청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구조 변경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담당자는 단호했습니다. 이 호텔은 건축학적 유산이라며 구조 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했어요.
심지어 단열재 추가도 외관 변경으로 간주돼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죠. 저는 그렇다면 내부 난방 방식은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전통 라디에이터 방식을 유지하는 선에서만 가능하다고요. 바닥 난방 같은 건 구조 변경이라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엔지니어 중 가장 경력이 오래된 분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분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다른 나라 난방 방식을 검토해 본 적 있느냐고요. 그분은 표정이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스위스 난방 구조를 저평가하지 말라고요. 우리 방식은 유럽 전역에서 인정받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저는 한국의 바닥 난방을 언급했습니다. 혹한기 효율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그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아시아식 방식이지 스위스와 기후가 다르다고 했어요. 목욕탕이나 찜질방 같은 구조라고 덧붙이더군요. 오후에 열린 전체 회의에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본사 임원이 참석한 자리였어요. 저는 다시 한번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임원이 말했어요. 외국 방식은 우리 호텔의 품격과 맞지 않는다고요. 특급 호텔에 어울리지 않는 실험을 하자는 거냐고 물었죠. 엔지니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통 방식이 완벽하지 않다는 전제 자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데이터로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자리 잡힌 확신을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 한 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조용히 말하더군요. 루카, 당신만 문제를 과도하게 보는 것 같다고요. 전통 호텔은 겨울에 원래 조금 춥다고 했습니다. 고객들이 기대치를 낮추면 된다는 식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틀린 건지 아니면 모두가 문제를 외면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본사에서 보낸 호텔 난방비 보고서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문서 여백에 누군가가 작은 글씨로 메모를 남겨놨더군요. 지나치게 예민한 분석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제 이름 옆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20해 경력 중 이렇게 혼자라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열손실 그래프를 펼쳤어요. 3층과 5층에서 계단식으로 열이 급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였어요. 건물의 특정 구조 라인을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구조적 결함이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과민 반응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오히려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저는 호텔 자료실로 향했어요. 지난 10년간의 난방비 기록과 보수 이력, 열손실 측정 데이터를 모두 요청했죠. 자료실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낡은 파일 상자 6개를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2015년 겨울 기록이었습니다. 3층 동쪽 구역에서 열손실이 급증했다는 메모가 있었어요. 당시 엔지니어는 보일러 출력 문제로 판단했다고 적혀 있었죠. 2017년 기록도 비슷했습니다. 5층 서쪽에서 같은 현상이 반복됐고 역시 보일러 점검으로 마무리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2020년, 2021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년 특정 층에서 열 손실이 집중되는데 원인은 늘 시스템 탓으로 돌려졌죠. 저는 그래프를 하나씩 겹쳐봤습니다. 놀라운 패턴이 드러났어요. 열 손실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의 특정 구조 라인을 따라 일정하게 반복되고 있었죠. 3층과 5층, 그리고 복도 중앙부에서 열이 집중적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10년간 계속됐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난방비 폭등이나 보일러, 노후화로 설명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구조 자체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증거였죠. 오후에 저는 건물 보존청 자료실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오래된 설비 도면이나 과거 보수 기록이 남아 있을까 싶어서요. 담당자는 100년 된 건물이라 자료가 많지 않다고 했지만 지하 서고에서 낡은 설계도 몇 장을 찾아줬습니다. 저는 먼지가 쌓인 도면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1997년도에 엔지니어가 남긴 손글씨 메모가 도면 여백에 적혀 있었습니다. 혹한기 대응엔 한계가 있음. 구조적 대안 필요라는 문구였어요.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라디에이터 방식의 열 전달 효율 저하라고 덧붙여져 있었죠.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50년 전에도 누군가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묻혔던 겁니다. 자료를 정리하던 중 보존청 담당자가 제게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스위스 에너지청에서 보낸 참고 자료라며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무심코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난방 효율 비교 예비 보고서였죠. 한국, 독일, 핀란드, 스위스 네 나라의 난방 구조를 비교한 문서였어요. 표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혹한기 실내 온도 유지 효율 항목에서 1위가 한국식 바닥난방이었어요. 에너지 소비 대비 열 전달 효율도 한국이 가장 높았죠. 스위스 전통 라디에이터 방식은 4위였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글씨로 데이터 안정화 전까지 외부 공개 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의실에서 엔지니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 온돌은 목욕탕이나 찜질방 구조라는 비웃음 섞인 말이요. 본사 임원이 외국 방식은 품격에 안 맞는다고 했던 말도요.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전통만을 기준으로 기술을 판단해 왔다는 사실을요. 저는 파일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각 층을 천천히 걸으며 바닥을 밟아봤어요. 3층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5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건물인데도 층마다 기이하게 다른 온도감이 느껴졌죠. 라디에이터는 공기만 데울 뿐 바닥과 벽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열이 위로만 올라가고 아래는 냉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를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를 바로잡는 문제다. 그날 밤 저는 한국식 난방 구조에 대해 직접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주변의 편견에 휘둘릴 수 없었어요. 답은 전통이 아니라 구조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한국식 바닥난방에 대한 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특급 호텔, 병원, 리조트 설비 데이터를 구했어요. 논문과 기술 보고서도 찾아봤죠. 처음엔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들여다볼수록 구조가 정교했습니다. 복사열 중심의 난방 방식이라 공기를 데우는 라디에이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였어요. 특히 눈에 띈 건 체감온도 상승 속도였습니다. 같은 에너지를 사용해도 한국식 바닥난방은 사람이 느끼는 따뜻함이 훨씬 빠르게 올라갔어요. 공기만 데우는 게 아니라 바닥과 벽까지 온기가 전달되니까요. 고지대나 한랭지 모델에서는 난방비 절감률이 유럽 전통 방식 대비 20에서 30%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명확한 데이터가 있는데 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걸까? 월요일 아침 저는 본사 임원진과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식 모델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사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특급 호텔의 난방 효율 데이터, 에너지 절감 사례, 고지대 적용 모델까지요. 하지만 첫 장을 넘기기도 전에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루카 씨, 우리 호텔 브랜드 이미지와 맞지 않는 제안 같은데요. 다른 임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외국 기술은 리스크가 크다고요. 검증되지 않은 방식을 특급 호텔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했죠. 저는 데이터를 다시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미 검증됐다고요. 한국에서는 수십 년간 사용된 방식이고 효율도 입증됐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존 방식 개선만을 지시했어요. 회의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후에 저는 건물 보존청에 정식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바닥난방 시스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이틀 후 답변이 왔습니다. 전통 호텔은 구조 변경이 금지되어 있다는 규정만 반복돼 있었어요. 바닥난방은 구조 개조로 분류되어 특별심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물어봤어요. 특별심의는 어떻게 신청하느냐고요. 담당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통을 훼손하는 변화는 스위스 정신에 반한다고요. 심의 자체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했죠. 마지막 희망은 에너지청이었습니다. 저는 예비 보고서를 작성한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보고서에서 한국식 바닥난방이 1위라고 나왔다고 말했죠. 혹한기 효율이 가장 높다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건 공식 결과가 아니라고요. 언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외부 기술 도입을 원하는 분위기는 없다고 덧붙이더니 통화를 끊었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모든 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본사의 거부, 보존청의 규제, 정부의 무관심. 모든 문이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식 바닥난방은 알프스 고지대에 가장 적합한 구조였어요.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생존의 문제다. 고객들은 계속 떠나고 있었고 호텔은 매일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공식 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소규모 시범부터 시작하겠다고요. 객실 2개만 선택해서 최소한의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규정 위반인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있었죠. 저는 창밖 알프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저는 호텔 3층 끝자락에 있는 객실 2개를 골랐습니다. 투숙객이 없는 객실이었고 복도에서 가장 멀어서 작업 소음도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엔지니어 1명을 설득해서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전부 뜯을 수는 없었어요. 보존청 규제도 있고 시간도 없었죠. 그래서 기존 라디에이터 메인 라인에 저온수 순환 파이프를 병렬로 연결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효율 테스트라도 해야 했죠. 이틀간 밤을 새워 설치 작업을 마쳤습니다. 바닥 밑으로 얇은 파이프를 깔고 온수가 순환할 수 있도록 연결했어요. 구형 배관 시스템과 새 파이프를 이어붙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완성했죠. 금요일 밤 11시 엔지니어가 보일러실에서 밸브를 열었습니다. 객실 안에서 온수가 파이프로 흐르면서 탁탁 소리를 냈죠. 처음 5분은 괜찮았습니다. 바닥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안도했죠. 하지만 10분쯤 지났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바닥 밑 어딘가에서 무언가 틀어지는 소리였어요. 엔지니어를 급히 객실로 호출했습니다. 구석에서 얇은 물줄기가 스며 나오고 있었어요. 엔지니어가 소리쳤습니다. 압력이 급상승했다고요. 구식 배관이 버티지 못하고 파열된 거라고 했죠. 저는 즉시 메인 밸브를 잠그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물은 바닥 틈새로 계속 스며들었고 아래층 천장에도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복도로 나온 순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물이 벽면 전기선로 주변까지 번지면서 순간적으로 스파크가 튀었어요. 번쩍하는 불빛과 함께 연기 냄새가 났죠. 화재 감지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방제 시스템이 과민하게 작동했어요. 3층 전체에 경보가 울렸고 곧 건물 전체로 확대됐죠. 투숙객들이 객실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계단으로 손님들을 안내했고 저는 그 혼란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가 만든 사고였습니다. 1시간 후 상황은 진화됐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객실 2개와 아래층 천장 일부가 물에 젖었고 전기 배선 일부가 손상됐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투숙객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일부는 환불을 요구했죠. 본사로 즉시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주말 내내 저는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긴급 화상회의 소집 통보였죠. 오전 10시, 저는 회의실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본사 임원 5명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첫 번째 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루카 씨, 무허가로 위험한 실험을 감행해 고객 안전을 위협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임원은 보존청 규제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덧붙였죠. 세 번째 임원은 즉시 직무정지 후해고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0해 경력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보존청에서도 정식 조사 착수 공문이 도착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직무정지 통보를 받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설비실에 출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순 없었죠. 자정이 넘어 경비가 교대하는 시간을 노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비상 계단을 이용했어요. 설비실 문은 제 카드키로 아직 열렸습니다. 시스템 갱신이 늦어진 덕분이었죠. 책상 위엔 사고 현장 사진과 배관 도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20해 경력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지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특급 호텔 설비 엔지니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며칠 전 온돌 자료를 검색하다 발견한 이름이었어요. 서울의 대형 리조트에서 15년간 일한 전문가라고 나와 있었죠. 새벽 1시, 한국은 아침 9시였을 겁니다. 저는 화상통화 요청을 보냈어요. 30초 후 화면이 연결됐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이 차분했죠. 저는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호텔에서 온돌 시스템을 시범 설치했는데 누수 사고가 났다고요. 지금 해고 직전이라고 덧붙였죠. 사고 현장 사진과 배관 도면을 전송했습니다. 기술자는 자료를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건 설계 문제가 아니라고요. 스위스식 배관과 한국식 압력 분산이 충돌한 거라고 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스위스 엔지니어, 누구도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했거든요. 기술자는 화면을 공유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온돌은 압력을 여러 지점으로 분산시키도록 설계돼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설치한 방식은 메인 라인에 직접 연결해서 압력이 한 곳에 집중됐다고 했죠. 구형 배관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도면을 다시 펼쳤어요. 그의 말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기술자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압력 조절 밸브 각도를 35도로 조정하라고 했어요. 메인 라인은 절대 막지 말라고 했죠. 바닥 패널 사이 간격은 문제없으니 분산 라인만 제대로 연결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조언은 스위스 엔지니어들이 완전히 간과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작업할 권한이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압력 밸브를 바꾸고 분산 라인을 네 곳으로 나눴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키면 정말 끝이었죠. 새벽 4시가 돼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재가동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변명의 여지조차 없었죠. 온수가 파이프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다시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10분 후 바닥 온도가 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0분이 지났을 때 저는 객실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따뜻했어요. 균일하게 온기가 퍼지고 있었죠. 모니터 그래프를 확인했습니다. 기존 라디에이터 방식 대비 체감 온도 상승 속도가 3배 빨랐어요. 에너지 효율은 40% 높게 나왔죠. 저는 의자에 앉아 그래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수치는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가능한 구조였던 겁니다. 제가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실측 데이터를 정리해 본사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사고 원인 분석, 재조정 과정, 그리고 성공한 가동 데이터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한국 기술자의 진단과 조언 영상도 함께 첨부했죠. 직무정지 상태였지만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전 10시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화상회의 소집이었어요. 임원 5명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데이터를 보더니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이 효율이 실제로 측정된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다고요. 한국 기술자의 정확한 진단 덕분이라고 말했죠. 다른 임원이 한국 기술자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압력 분산 구조를 설명하는 부분이었어요. 임원들은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연배가 높은 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고 했어요. 구조 혁신이라고 말했죠. 다른 임원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를 스위스로 초빙한다고요. 전체 호텔 난방 시스템 개편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직무정지는 그 자리에서 해제됐죠. 창밖으로 알프스 산맥이 보였어요.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였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스위스에 도착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그를 맞았어요. 화상으로만 보던 얼굴이었죠. 악수를 나누며 저는 말했습니다. 드디어 직접 뵙게 됐네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소규모 테스트는 성공했지만 이제 전체 호텔에 적용해야 한다고요. 100개가 넘는 객실과 복잡한 배관 구조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을 봐야 안다고 말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스위스 엔지니어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명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원격으로 조언만 한 사람이 과연 현장 시공까지 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한 엔지니어가 먼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테스트 성공은 축하하지만 전체 시스템은 다른 문제라고요. 지하 설비실로 내려갔습니다. 한국 기술자는 메인 보일러부터 각 층 배관 라인까지 하나하나 살폈어요. 손으로 파이프를 만져보고 밸브 각도를 확인했죠.
50년 된 배관 상태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1시간 후 기술자가 도면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붉은 펜으로 특정 구간들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와 여기, 그리고 이 라인은 분산 밸브를 추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메인 압력은 유지하되 각 층마다 압력 조절 지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죠.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기존 배관을 다 교체해야 하는 거냐고요. 기술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존 구조는 그대로 두고 분산 라인만 추가하면 된다고 했어요. 전통 구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율을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죠.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다음 이틀간 한국 기술자와 스위스 엔지니어들은 함께 작업했습니다. 각 층마다 분산 밸브를 설치하고 압력 조절 장치를 추가했어요. 기술자는 직접 공구를 들고 시범을 보였죠. 스위스 엔지니어들도 하나씩 배워가며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전체 시스템 연결이 완료됐습니다. 100여 개 객실 모두에 분산 라인이 깔렸어요. 메인 보일러실엔 새로운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됐죠. 기술자가 최종 점검을 마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공식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내일 오전 전체 시스템 가동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요. 임원들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테스트가 성공하면 알프스 지역 전체 호텔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죠. 그날 저녁 설비실에서 한국 기술자와 스위스 엔지니어들이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내일 가동 순서를 확인하고 각자 역할을 점검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한 엔지니어가 한국 기술자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당신 방식이 옳았다고요. 기술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알프스를 바라봤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지하 설비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와 스위스 엔지니어 4명, 그리고 저까지요. 모니터 화면에는 각 층 온도 센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한국 기술자가 최종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메인 밸브 압력, 각 층 분산 라인 상태, 배관 연결부, 누수 여부까지 하나씩 확인했어요. 스위스 엔지니어들도 각자 담당 구역을 점검했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전 6시, 가동 시작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천천히 메인 밸브를 열었습니다. 온수가 파이프를 따라 흐르기 시작했죠. 모니터 그래프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1층부터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5분 후 3층까지 온기가 전달됐죠. 10분이 지나자 5층까지 모든 객실에서 온도가 균일하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보도 울리지 않았어요. 누수 신호도 없었죠. 한 엔지니어가 열화상 카메라를 들고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이전 라디에이터 방식에서는 볼 수 없던 모습이었죠.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불가능한 패턴이라고요. 20분 후 체감온도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스위스 라디에이터 방식 대비 2배 빠른 속도로 실내 온도가 안정화됐어요. 에너지 효율은 45% 높게 측정됐죠. 저는 모니터 앞에 서서 그래프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어요. 본사 화상 화면에서 임원들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하던 대표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위스 호텔 산업의 새로운 기준이 될 거라고 말했죠. 잠시 후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본사는 알프스 지역 12개 호텔에 한국식 압력 분산 구조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스위스 전통 구조는 보존하되 한국식 분산 방식을 기반으로 보완한다고 했죠. 저는 화면 속 임원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통은 지키고 따뜻함은 나누면 된다고요. 스위스 엔지니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오전 8시 첫 투숙객이 체크아웃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로비에서 한 노부부가 프런트 직원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춥지 않았다고요. 지난번 방문했을 때와 완전히 다르다고 했죠. 직원은 미소 지으며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호텔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알프스 산맥에 아침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눈 덮인 봉우리들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손에는 본사에서 보낸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알프스 고지대 난방 개편 1차 결과였어요.
부제는 한국식 분산구조 적용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함은 기술이 아니라 선택이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두 나라의 기술이 만나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죠.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테라스로 나왔어요. 그도 알프스를 바라보며 서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느냐고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프스는 특별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따뜻함은 어디서나 같다고 덧붙였죠.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따뜻함은 국경이 없었어요. 기술도 문화도 넘어서 사람을 품는 거였죠. 지난 몇 달간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며칠 후 스위스 에너지청에서 공식 방문이 있었습니다. 담당자들이 호텔 시스템을 점검하고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그들은 감탄했습니다. 이 효율이라면 스위스 전역에 적용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죠. 한국 기술자는 각 호텔을 순회하며 자문을 제공했어요. 스위스 엔지니어들도 이제는 한국식 분산 구조를 이해하고 직접 시공할 수 있게 됐죠. 저는 가끔 그 새벽을 떠올립니다. 처음 열손실 패턴을 발견했을 때, 본사에서 거절당했을 때, 사고가 터졌을 때, 그리고 한국 기술자의 화상 통화를 받았을 때요. 모든 순간이 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알프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따뜻한 바닥을 밟으며 겨울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100년 전통 호텔에 새로운 따뜻함이 깔린 겁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세기 동안 변하지 않던 알프스의 전통 속에서 한국식 분산 구조는 스위스 호텔의 혹한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루카는 깨달았습니다. 따뜻함은 우연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훈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